저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모국에는 돌아갈 수 없고 한국에서는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고 그때는 정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벨라루스 출신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녀는 20살의 나이에 모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홀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한국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연락도 없이 설명도 없이 마리아는 낯선 한국 땅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마리아가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마리아의 커피방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완전한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오늘 저는 마리아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어떻게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리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벨라루스 작은 도시 고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패션 모델을 꿈꿨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녀였습니다. 한 번은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4kg는 모델이 되기 충분하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 꿈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아름다운 나라지만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모델 산업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 생애 처음으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해보겠다는 결심이었죠.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사실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유럽보다는 계약 조건이 좋았고 아시아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해보기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너무 먼, 너무 낯선 나라였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르고 친구도 하나 없었죠.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마리아, 그곳은 너무 멀어. 혼자서 괜찮겠니? 어머니는 제가 출국하기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큰 모험을 시작하게 될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빨랐습니다. 표지판은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저와 다른 언어로 빠르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이전시에서 준비해준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곧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철도 익숙해지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델 에이전시 계약도 어렵고 생활도 빠듯했지만 저는 이국적인 외모 덕에 작은 광고부터 하나둘씩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 언어가 서툴러도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카페 직원들, 이국적인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미소 짓는 아이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튀는 외모 때문에 지하철에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견뎌야 했고 언어 장벽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의 세련된 분위기와 활기찬 에너지가 좋았습니다. 서울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였고 어디를 가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모델들과 친구가 되었고 함께 서울의 밤을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3개월 즈음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연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그는 소박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촬영장의 조명 담당자였습니다. 제가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
그가 조명을 조절하며 제게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는 서툰 영어로 제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저는 호기심에 수락했습니다. 태연은 다른 한국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꿈을 이야기할 때의 열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벨라루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걸었고 한강에서 소주를 마시며 별을 세기도 했습니다. 태연은 저를 그의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여주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경복궁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제가 이국적인 낯선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태연이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야. 그리고 이건 내 동생. 그는 자랑스럽게 사진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족을 만날 생각에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가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주말에 태연은 저를 그의 부모님 댁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셨지만 외국인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함께하며 그 거리감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저에게 직접 만든 김치를 맛보게 해주셨고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주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 고향과 가족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는 최선을 다해 벨라루스의 문화와 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연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 특히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일도 조금씩 늘어났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제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러시아어 기본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차이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찾아옵니다. 사랑은 빠르게 피어났고 우리의 관계도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한 지 5개월 만에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임신이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고 저는 아직 한국에서의 모델 경력을 시작하는 단계였으니까요.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태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의 모델 경력은 어떻게 될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마음으로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는 바로 달려왔고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잘 해결해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자, 마리아.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그것은 너무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겨우 5개월 동안 만난 사이였고 서로에 대해 아직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연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제가 말했습니다. 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동안 내가 옆에 있을게. 다음 날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인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아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온 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상황을 듣고 곧바로 제 원룸으로 달려왔습니다. 마리아,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옆에 있을게. 소피아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태연을 사랑해?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어? 그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연과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말을 경청했고 제 꿈을 존중했으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소피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야.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저녁 태연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함께하고 싶어.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고 싶어. 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태연은 부모님께 우리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양가 모두 놀랐습니다. 태연의 부모님은 아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고 저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제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딸이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우셨습니다. 마리아, 네가 정말 행복하니? 그 사람은 정말 너를 잘 대해주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저희 아이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했고 제 부모님께도 정중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는 심지어 러시아어 책을 사서 제 부모님께 전할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태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급하게 혼인신고도 못한 채 우리는 태연의 작은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모델 일을 계속했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일이 줄어들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태연은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섰고 때로는 밤새 일하기도 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태연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피곤해도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러 나갔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아기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5개월 차에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끼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제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연은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마리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너와 아기만 건강하면 돼.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제 옆에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태연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영화 촬영장 일외에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배달 일도 했습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일했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태연은 부모님을 다시 설득했고 마침내 그의 어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는 제 배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구나. 그녀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함께 고민 끝에 미나로 정했습니다. 벨라루스어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고 한국어로도 부르기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미나가 태어나기 전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태연의 부모님이 보증금을 일부 도와주셨고 제 부모님도 얼마간의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딸 미나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작고 여린 그 아이는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태연은 병원에서 밤새 저와 아기 곁을 지켰고 미나를 안아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이야, 마리아. 우리 딸. 태연의 부모님도 병원에 오셨고 처음 손녀를 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태연의 어머니는 미나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구나, 마리아. 이렇게 예쁜 손녀를 낳아줘서. 그 말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출산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신생아의 울음소리와 기저귀 갈기, 밤중 수유의 반복 속에 살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미나의 작은 미소 하나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태연은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육아를 도왔고 가끔은 제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미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도 자주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식 이유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전통적인 아기 돌보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나가 3개월이 되었을 무렵 저는 태연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가 싶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미나를 재우고 난 후 저는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태연의 전화에 온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친구로부터 온 것이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 어떻게 할 거야? 그 빚 문제. 저는 태연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고 그제서야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 때문에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연은 부모님을 도우려고 개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고 이자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당신은 이미 미나를 돌보느라 충분히 힘들잖아. 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태연에게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미나는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고요. 하지만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 태연은 평소처럼 출근한다며 집을 나갔고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미나를 품에 안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태연이 사라진 후 첫 몇 주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그들은 성인, 남성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미나를 재우고 혼자 울었습니다. 왜 그는 우리를 버리고 갔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올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태연이 월세를 내던 아파트는 곧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고 제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은 돈뿐이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면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비자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미나가 갑자기 고열로 아프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의사와 소통해야 할지,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때 저는 처음으로 벨라루스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약국에 갔을 때 약사 아주머니가 저와 미나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미나의 이마를 만져보시더니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베이비식? 하스피털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지역 소아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직접 전화를 걸어 병원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손님이 없을 때 잠시 가게를 닫고 저희와 함께 병원에 가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약사 아주머니 박소연 씨는 저의 첫 한국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저희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셨고 미나를 잠깐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소연 씨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도 따뜻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연의 소식은 없었고 재정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미나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 저는 마지막 시도로 태연의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연이 사라지기 전 그는 부모님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부모님 집을 찾아갔을 때 저는 미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태연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당혹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픔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태연의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영어로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연이 사라졌다는 것,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저와 미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연의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태연이 소식을 듣지 못했소.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소.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태연의 가족은 최근 큰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전 재산을 사기꾼에게 투자했다가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태연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원양어선에 승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화했을 때 너무 미안하다고, 당신과 아이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서 죄송하다고 했소. 태연의 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연의 부모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미나를 본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미나의 작은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연을 닮았구나.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마리아, 당신과 미나가 우리와 함께 살면 어떻겠소? 우리 집은 작지만 방은 하나 더 있어요. 그 제안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태연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와 미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대신 미나를 가끔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시부모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지만 소중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몇 개월치 월세를 대신 내주시고 미나의 분유와 기저귀를 사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과 미나를 위해 강해지기로 한 것입니다. 소연 씨의 도움으로 저는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주말에 일했고 미나는 시부모님이 봐주셨습니다. 카페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주문을 받을 때 실수를 하기도 했고 가끔은 손님들의 답답해하는 표정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특히 매니저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몇 주 후 저는 소연 씨를 통해 다른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조카가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모델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기회를 잡았고 에이전시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력서를 보니 벨라루스에서도 모델 경험이 있네요. 에이전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정 조율이 가능할까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 시부모님과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에이전시는 저를 채용했고 저는 다시 모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주로 사진 촬영이나 작은 패션쇼에 참여하며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미나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낮에는 촬영장으로, 저녁에는 카페로, 그리고 밤에는 외국인 모델들이 모이는 바에서 통역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바로 다른 일로 달려가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몇 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가장 힘든 것은 미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자고 있는 아이의 볼에 살짝 키스하고 밤늦게 돌아와 잠든 아이를 안아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미나가 저를 못 알아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제 모델 경력이 쌓이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성숙해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넌 할 수 있어. 미나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태연이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 좋은 소식이야.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 우리를 속인 사기범이 체포됐대. 며칠 뒤 태연이 배 위에서 찍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곧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그의 글씨는 흔들렸지만 그 짧은 문장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도 없이 떠났다는 사실에 여전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태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저와 미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매주 태연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태연은 원양어선에서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약은 2년이었지만 사기범이 체포되고 일부 돈을 되찾게 되면서 조기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연이 떠난 지 1년 만에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미나를 데리고 인천항으로 그를 마중 나갔습니다. 이제 미나는 1년 반이 되었고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태연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아빠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인천항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그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게 탔고 몸은 더 마르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태연은 미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딸을 안으려고 했지만 미나는 낯설어하며 저에게 더 꼭 안겼습니다. 태연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인형을 받아들자 미나는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엔 깊은 피로가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잠든 후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미안해, 마리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모님 빚 때문에 급하게 결정했어. 너와 미나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하지만 매일 너희 생각했어. 태연은 원양어선에서의 1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저와 미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제 다 갚았어. 부모님 빚도 우리 빚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돌아와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우리를 두고 혼자 결정한 것에 대한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태연, 나는 네가 돌아와서 기뻐. 하지만 네가 우리에게 말도 없이 떠났다는 사실은 쉽게 잊을 수 없어. 네가 없는 동안 나와 미나는 정말 힘들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부모님 빚도 문제였지만 우리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증명할게. 그의 말에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1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함께.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저희의 재정 상황도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오토바이를 샀고 새벽마다 일어나 택배를 배달하고 오후엔 음식점 배달 알바를 뛰었습니다. 저는 모델 일과 병행하며 둘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태연의 귀환 후 처음 몇 개월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상처와 그리움이 있었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미나가 잠든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연이 집에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아, 내가 새 일자리를 구했어. 영화 스튜디오에서 조명 보조로 일하게 됐어. 그의 눈은 오랜만에 반짝였고 저는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태연은 그 일을 시작으로 조금씩 영화계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감독들은 그의 성실함과 창의력을 알아봤고 점점 더 중요한 작업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미나를 안아주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태연이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우리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태연은 영화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조금씩 경력을 쌓아갔고 저는 여전히 모델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미나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배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났고 태연과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태연이 미나를 어깨에 태우고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이 나라는 차갑고 이기적인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시선,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모든 것이 낯설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이란 나라의 진짜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저를 도와준 동네 이모들, 촬영장 스태프들의 조용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을 다하려고 밤낮 없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미나가 2살이 되던 해 그녀는 어린이집 발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춤을 추는 역할이었는데 외국인 아이라 의상이 맞는 게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 어머니가 직접 지은 한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미나에게 맞게 특별히 만들었어요. 우리 딸이 입던 것을 본떠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나가 그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섰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따뜻한 포용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태연의 영화 스튜디오에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연이 일하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감독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마리아군요. 태연이 항상 이야기하더군요. 혹시 우리 영화의 작은 역할로 출연해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대사는 거의 없었지만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감독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카메라 앞에서 빛나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이 현실이 되어 저는 점점 더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작은 역할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캐릭터가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아주셨고 비록 큰 역할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태연도 조명 기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가끔은 독립영화의 촬영 감독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화 세계에서 작은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 진심을 증명하는구나. 처음엔 돈을 벌기 위한 나라였지만 이젠 마음을 맡긴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나가 3살이 되던 해 우리는 벨라루스에 있는 제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하신 부모님은 모든 것이 신기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마리아, 네가 이렇게 잘 적응할 줄 몰랐구나. 부모님은 미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하셨고 태연의 부모님과도 만나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이렇게 멀리 떠나는 것이 걱정됐단다. 하지만 이제 보니 넌 여기서 행복한 것 같구나. 그게 엄마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나에게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태연이 돌아온 지 3년, 우리 가족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태연은 이제 독립영화의 촬영감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저는 모델 일과 함께 작은 연기 활동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이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아, 우리 카페를 열어보는 건 어때? 항상 네가 말했잖아. 언젠가 카페를 열고 싶다고. 그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 저는 벨라루스에 있을 때부터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제 질문에 태연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못 해낸 게 뭐가 있어?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우린 힘들게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그곳은 번화가는 아니었지만 주변에 주택가와 작은 회사들이 있어 손님이 꾸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가구와 장비를 구입했고 태연의 영화계 친구들이 와서 인테리어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태연은 원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카페 이름을 마리아의 커피방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적인 방이라는 단어와 제 이름을 결합한 이름이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태연과 저는 카페에 앉아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마리아, 생각해봐. 내일부터 우리는 카페 주인이야. 태연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온 여자가 서울에서 카페를 연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오픈 첫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우리 커피 맛은 괜찮을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을 연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저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인이시네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벨라루스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태연이 정성껏 내린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네요. 이 동네에 이런 카페가 생겨서 좋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오는 분들마다 커피 맛을 칭찬해 주셨고 외국인 주인에 대한 호기심도 보여주셨습니다. 고객들은 외국인 여주인에 놀라워했고 저는 벨라루스 전통 디저트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해 메뉴에 넣었습니다. 벨라루스 허니케이크는 우리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고 손님들이 특별히 찾는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재료가 부족하거나 손님이 적은 날도 있었고 한국의 복잡한 사업 규정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연과 저는 함께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끔은 SNS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벨라루스 음식과 문화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 저는 그런 대화를 통해 제 고향의 추억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미나도 학교가 끝나면 종종 카페에 들렀고 손님들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미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손님들에게 러시아어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이곳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벨라루스의 문화를 소개하고 저 역시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독특한 카페를 소개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며 우리 카페를 취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긴장했지만 태연이 옆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벨라루스에서 온 모델이 어떻게 서울에서 카페 주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 태연과의 만남, 그가 사라졌을 때의 절망, 그리고 다시 만나 함께 카페를 열기까지의 여정을.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독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 같아요. 그 잡지 기사가 나간 후 우리 카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말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기 시작했고
태연은 주방 일을 도와주기 위해 영화 일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는데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촬영은 2주 동안 진행되었고 카메라는 우리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미나가 학교에 가는 모습, 태연과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저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카페를 연 지 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작고 소박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델 대신 바리스타 유니폼을 입고 태연은 여전히 영화 일을 하면서도 카페를 함께 운영합니다. 미나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활발한 소녀가 되었고 카페에서 숙제를 하거나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카페는 이제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작은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변 회사 직원들은 점심 후 커피를 마시러 오고 주부들은 오후에 모여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냅니다. 외국인들도 종종 찾아와 고향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지금 우리 둘은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인생을 배웠고 태연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타국이 아닌 운명을 바꾼 터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단골 고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기쁨과 성취감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회복력을 배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정신.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태연과 저는 이제 우리의 작은 성공을 벨라루스에 있는 제 가족과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송금을 했을 때 어머니는 전화로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너무 기쁘구나. 내 선택이 옳았던 거야. 미나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한국어가 더 능숙합니다. 때로는 제가 한국어로 실수할 때 웃으며 고쳐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남편보다도 더 저를 잘 챙깁니다. 엄마, 오늘은 비가 올 거래. 우산 챙겨가. 아침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저에게 알려주는 미나의 모습에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잘 적응했는지 느낍니다. 미나가 11살이 되던 해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벨라루스를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나가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제 고향을 방문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고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은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미나를 처음 직접 안아보시는 순간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 내 딸이 정말 예쁘구나. 눈은 꼭 네가 어렸을 때 모습이야. 어머니는 미나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곧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졌습니다. 태연도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성심성의껏 시부모님을 대했고 그의 진심은 전달되었습니다. 고향에서의 이주는 마치 꿈 같았습니다. 미나에게 제가 자랐던 곳들을 보여주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재회하고 벨라루스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미나는 특히 벨라루스의 전통 빵 쿨리치를 좋아했고 할머니와 함께 만드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1년 동안의 한국 생활은 저를 바꿔놓았고 이제 서울은 제 마음의 또 다른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미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벨라루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우리는 두 세계를 모두 가진 사람들이야, 미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큰 축복이지. 우리는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카페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쪽 벽면에 벨라루스의 사진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우리 가족 사진들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전시였습니다. 손님들은 그 사진들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기꺼이 우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온 여성이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마리아 씨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요. 한 단골 고객이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리아 씨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연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양어선에서 돌아온 후 처음에는 말이 없고 무거웠던 그가 이제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고 가끔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나에게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태연 씨는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미나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모습을 자주 봐요.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정말 다정해 보여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미나가 11살이 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인이야? 벨라루스인이야?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그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미나는 학교에서 나의 뿌리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벨라루스에 대한 발표를 했고, 친구들에게 러시아어 단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미나의 선생님이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장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모든 어려움이 값진 것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도전과 시련이 미나에게는 더 넓은 세계관과 더 깊은 이해력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카페를 연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태연이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아,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우리 카페를 좀 더 확장해보는 건 어때? 지금 옆 가게가 비었는데 우리가 그곳까지 확장하면 공간이 2배가 될 거야. 태연의 제안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카페는 꾸준히 성장해왔고 특히 주말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한쪽은 지금처럼 카페로 유지하고 새로운 공간은 문화교류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벨라루스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회도 열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거지. 그의 아이디어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곧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옆 가게를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영화계 친구들이 다시 한번 도움을 주었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은 마리아의 문화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오픈 행사로 벨라루스 문화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저는 고향의 전통 의상을 입고 벨라루스의 음식과 음악 그리고 문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고 그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계기로 우리는 매달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이벤트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베트남, 인도, 브라질. 서울에 살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나도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그녀는 다른 나라의 아이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우리는 주말마다 어린이 세계 탐험이라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카페는 이제 단순한 사업을 넘어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심지어 한 방송국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마리아,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태연은 밤늦게 카페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20살의 나이에 모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연,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태연은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마리아. 네가 없었다면 내가 불가능했어. 내 용기와 강인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1년 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가 만나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벨라루스 대사관에서 문화 담당관이 우리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활동에 대해 들었다며 대사관과 협력해 더 큰 규모의 문화 행사를 개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마리아 씨는 벨라루스와 한국의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대사관에서도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벨라루스-한국 문화축제가 탄생했습니다. 대사관의 지원으로 우리는 서울 시내 중심부에 있는 큰 문화센터를 빌려 3일간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벨라루스 전통 음식, 음악, 춤, 예술 작품 등이 소개되었고 한국인들은 처음 접하는 벨라루스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저는 작은 무대에 올라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델이 되기 위해 한국에 온 벨라루스 소녀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카페를 찾아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축제를 계기로 우리 카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마리아의 문화방은 서울에서 다문화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미나도 이런 변화 속에서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까지 4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 행사에서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배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학교에서도 다문화 이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나도 엄마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미나는 종종 그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미나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가 강인하고 용기 있는 여성으로 자라나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추가 주문을 여쭤보았을 때 노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TV에서 보았거든요. 저희도 50년 전 국제 결혼을 했답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아내는 한국인이에요.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으로 한국에 주둔했던 그가 어떻게 한국인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후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 했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저희 이야기와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습니다. 당신들을 보니 우리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요. 힘들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는 함께 50년을 보냈고 3명의 자녀와 7명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 노부부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처럼 저와 태연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족을 주었고 책임을 가르쳐 주었고 사랑이란 건 언어보다 진심이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11년 전 저는 모델이 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카페 주인이자 문화교류의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저를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을 때 저는 절대로 지금의 행복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11년 후 너는 서울에서 성공적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저는 아마도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인내와 적응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관계와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태연은 이제 독립영화감독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저는 벨라루스와 한국의 문화교류 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나는 중학교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제학교에 지원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가족은 함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살의 나이에 홀로 한국에 건너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 한 여성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와 인내,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책임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과 노력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부지런함과 끈기, 그리고 따뜻한 정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 저는 잠시 멈추어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경험한 모든 어려움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